6월 21일 영화 하이제킹이 개봉합니다. 실화를 기반으로 한 이 작품을 필자는 시사회를 통해 먼저 만나고 왔는데요. 이 영화 속 다양한 테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화 하이제킹은 실화입니다. 1971년 실제 발생한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1971년 1월 속초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이륙 30분 만에 홍천 상공에서 납치범 김상태에게 납치당했고, 이강은 기장과 전명세 조종사는 협박범의 요구대로 기수를 북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강은 기장은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를 북한의 미극이라고 속이는 기지를 발휘했고, 전명세 조종사는 폭탄을 몸으로 덮는 희생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북한이 아니라 강원도 고성 바닷가에 무사히 착륙했고, 승객도 전원 생존했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1월 23일 F-27기는 오후 1시 5분경 승객 55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우고 강원 속초공항에서 서울 김포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륙 후 약 3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강원도 홍천 상공에서 갑자기 폭탄이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기체에 구멍 20cm가 생겼고 조종실 문도 부서졌습니다. 당시 22세였던 납치범 김상태는 남은 폭탄을 들고 조종실로 향해 북으로 기수를 돌려라 협박하며 납북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37세였던 이강은 기장은 납치범을 진정시키며 관제탑에 비행기가 납치됐다는 무전을 몰래 남겼고, 강원도 고성 소재 간성 비행장에 위장 착륙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항공기가 간성 비행장 근처에 접근하자 이 기장은 위장 착륙을 위해 랜딩 기어를 내렸지만 김상태는 강원도 고성 출신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김상태는 다시 폭탄을 터뜨리겠다며 소리쳤습니다. 위장 착륙에 실패한 F-27기는 다시 고도를 높였고, 이 기장의 무전을 듣고 출동한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F-5두기와 마주합니다. F-5기는 F-27기가 더 이상 북한으로 갈 수 없도록 포위했는데, 김상태는 이 모습을 보고 흥분하며 다시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 기장은 기지를 발휘해 여긴 북한이고 바깥에 있는 전투기는 국군이 아니라 북한 미그기가 마중 나왔다며 김상태를 속였습니다. 김상태가 잠시 바깥을 응시할 때 항공보안관 최천일이 권총을 뽑아들고 그를 저격했습니다. 김상태는 머리에 총알을 맞고 즉사했지만 들고 있던 폭탄이 바닥에 떨어지며 항공기는 큰 위험에 처합니다. 그때 당시 40세였던 전명세 조종사가 몸을 던져 폭탄을 덮었습니다. 당시 전 조종사는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다리와 왼팔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후송되는 중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전명세 조종사는 정식 조종사로 추서됐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1등 보국 훈장과 조종사 정복도 받았습니다. 영화 하이제킹 마케팅 문구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1970년대 초반은 하이제킹이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운항 중인 항공기를 불법으로 납치하는 행위를 뜻하는 하이제킹은 1968년부터 1972년 사이 5년 동안 총 325건이 발생할 정도로 잦았습니다. 당시 하이제킹은 왜 그렇게 많이 발생했을까요? 과장을 더해 지하철을 이용하듯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시대 속 엄격한 항공보안은 필수입니다. 이 엄격한 규칙과 질서는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과거 공항터미널은 기차역과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지정석이 없는 경우도 많아 출입문이 열리면 비행기까지 뛰어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공항과 항공사 모두 신분증이나 소지품 검사를 꼼꼼하게 하지 않았기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무기를 숨기고 항공기에 탑승해 하이제킹을 할 수 있었습니다. 테러에 대한 인식은 지금과 과거가 같지 않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만 해도 항공기 여행은 보편적이지 않았고 테러에 대한 위험인식도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196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반전 분위기가 퍼져 있었고 극단적인 냉전 체제는 하이제킹을 정치적 망명의 하나로 인식했습니다.
누군가는 하이제킹을 낭만적 정치 이벤트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매우 어렵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으로 넘어가거나 남한으로 내려오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면 조국을 버린 반역자가 되었지만 그곳에서는 영웅 취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를 향한 선전과 체제 유지용으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북한으로 가는 비밀 루트를 잘 알기에 현역 군인이 월북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 미군 중에도 월북한 이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항공기 보안으로 인해 하이제킹은 자주 일어났고 이를 대응하는 과정이 쌓이고 쌓이면서 지금의 엄격한 항공기 보안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1959년 한국 민간 항공기였던 창랑호는 권총을 휘두르는 범인들에 의해 납북됐고 북한은 승객들은 돌려보냈지만 항공기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1969년 12월엔 강릉에서 서울로 오던 대한항공 항공기가 납치돼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남한은 고정간첩, 북한은 스파이에 의한 납치라 주장했는데 그 주장을 입증하려는 듯 북한은 승무원 등 11명을 끝내 남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대한항공은 국내선 항공기에 권총을 지닌 보안요원을 배치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전기항공 노선은 서울과 익산 간 노선으로 1936년 10월 신용욱이 설립한 조선항공 사업사에 의한 취항이 처음이었습니다. 1930년 5월 15일 조선비행학교를 설립하고 광복 후 1946년 3월 1일 대한국제항공사까지 설립한 신용욱은 대한민국 초기 항공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신용욱이 1948년 10월 창설한 대한국민항공사는 본격적인 민간항공 시대를 열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객 수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그가 보유한 항공기는 미국 스틴슨 항공기 3대로 총 5명이 탈 수 있는 매우 적은 규모였습니다. 1949년 9월 1일 서울과 도쿄, 시애틀을 오가는 국제선 노선이 열렸고 1954년엔 서울과 대만, 홍콩을 오가는 동남아 국제 노선의 최초 운항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961년까지 적자 운영을 계속 면치 못하면서 1962년 11월 13일 대한국민항공사는 해산되었습니다. 대한국민항공사는 대한항공으로 개칭되어 국영으로 운영되다가 1969년 민영화되어 국내 및 국제 노선을 확장하였습니다. 1985년 기준 국내 전기 노선은 총 18개였고 국제 전기 노선은 1989년 기준 48개로 늘어났습니다.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대한민국 민간항공 산업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해외여행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슬퍼런 전두환 독재 시절이었던 1983년 1월 1일부터 50세 이상 국민에 한해 200만원을 1년간 예치하는 조건으로 연 1회 관광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던 대한민국.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회 전반의 경직된 분위기가 완화되면서 1989년에 해외여행 자율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해외여행 자율화가 시행되었지만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공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여권 신청자는 한국관광공사 산하, 관광교육원, 자유총연맹 등에서 수강료 3,000원을 내고 하루 동안 소양교육을 받아야만 여권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이 어이없는 요식행위는 1992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영화 하이제킹은 지금과는 너무 다른 과거의 비행기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뛰어가는 모습은 눈이 휘둥그레해질 정도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영화도 재밌게 보시고 당시 시대 상황이나 너무 흔했던 비행기 납치 역사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뵌 보미튜브 콘텐츠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